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를 강의하게 된 임재주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의 정의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의 정의에서 특별히 양도의 정의에서 특이한 사항은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미등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등기가 되었든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그 등기의 의무, 자산을 양도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때 등기의 의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상 보면 현재 매수자가 등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갑이 을 입장에서 미등기 양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경우는 갑으로부터 임야를 1억 원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임야를 병에게 2억 원을 받고 양도하는 거래에 있어서 을 입장에서 보면 을이 만약에 임야를 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등기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등기를 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을 때 등기부 등본상 을은 기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을 입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오히려 더 세금 문제를 더 경감을 시켜준다 그러면 조세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를 안 했을 경우는 세법상 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을 입장에서 미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이 경우 한번 보시면은 미등기 양도를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의 을 입장에서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만약에 미등기를 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례는 임야지만은 1세대 1주택에 만약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대표적으로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8년 자격 농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미등기를 하고 양도를 했다 하면은 그때도 감면이 안 됩니다.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인당 연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랫동안 보유해서 특별하게 공제해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양도했을 때 그 경우에
물가 상승률만큼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등기를 하면 배제를 하도록 우리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제재인데 과세 표준이 나오면 양도 차익의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70%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한 후에 양도를 하여야 하는 게 절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데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양도 유형에는 크게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고요. 교환이 있고 현물 출자가 있고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갑이 양도자고 을이 양수자입니다. 갑 소유의 농지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을 입장에서는 농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가 대표적인 매매 거래가 되겠습니다. 민법상 우리 매매 거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둘 간의 거래라는 것은 둘 간의 자산하고 자산이 이제 오가고 하는 건데요. 거래 상대방 중 한 일방이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매매라고 합니다. 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갑은 을에게 농지를 소유권 이전했고 을은 그 자산을 받은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지급을 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에 현금 을이 한 일방, 매수자인 한 일방이 현금 1억 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매매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농지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도 유형으로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한번 그대로 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을 하고요. 을은 현금이 없어서 오피스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갑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받은 대가로 갑에게 지급을 하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가 대표적인 교환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교환의 의미는 거래 상대방이, 그러니까 양도자 갑하고 양수자 을이 거래를 하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현금 지급은 거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하고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갑이 소유권, 부동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갑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었는데 이 교환의 거래는 양 쌍방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을에게 이전합니다. 아파트는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을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을 소유의 오피스텔을 갑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오피스텔은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을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아까 매매거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매매거래에서는 갑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이전이 됩니다. 을은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양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물 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출자는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자라는 의미는 일단은 출자라는 의미, 현물 출자란 말은 현물이라는 단어하고 출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출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발행한다는 게 출자입니다. 출자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의미는 주주가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에서는 보통 현금을 받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물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사례해 볼까요? 그대로 현물 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것을 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에서는 현금을 받고 주식을 출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현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현물을 받고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농지를 지금 출자를 했으니까 농지를 갖다가 법인에 주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농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갑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A법인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농지는 갑 소유에서 A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농지를 받았기 때문에 A법인에서는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갑은 농지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물변제, 양도의 유형 중에서 대물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변제라는 의미는 변제한다. 변제한다는 말은 채무를 갚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돈을 빌렸을 때는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었을 때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물변제가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물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한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상속인 갑에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세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는 받을 과세, 우리 국세,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물납으로 부동산, 농지를 물납으로 국가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농지로 대신 상속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데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받은 농지를 국가에 물납을 합니다. 물납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채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상속인 갑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 서울 은평 뉴타운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은평구 은평 뉴타운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농지, 임야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개발이 안 된 곳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에서 은평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은평구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 농지 소유자, 임야 소유자 이분들로부터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을 하게 되는데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농지 소유자, 임야 소유자 이 소유자는 서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대가로 현금하고 그때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 분양권을 같이 줬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서울시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면은 단독주택 소유자, 농지 소유자, 임야 소유자 다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그 자산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이란 이야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에는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실 수가 있냐면 일단 한번 아래쪽으로 쭉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래에 열거된 자산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은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 여부와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상장이 안 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2018년 개정세법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 중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모든 비상장 주식이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 개정세법에 의하면 협회장애시장에서 그래. 협회장애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KOTC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협회장애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액 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KOTC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액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냐면 일단 대주주만 아니면 소액주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요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자, 여기서 대주주는 시장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의 상장시장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즉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인하고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보유 주식을 따져서 유가증권시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이야기합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1%, 15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여부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2%, 15 기준입니다. 자,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4%와 10억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비상장 주식하고 상장 주식이 과세가 되는데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 과다 보유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기타 자산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실익은 어떤 게 있냐면 주식하고 기타 자산하고 경우는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맞는데 이 해당 법인의 자산 구성을 봤더니 부동산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양도를 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주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형평상 기타 자산으로 해서 일반 누지세율로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상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주식은 또 기타 자산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여기에 대표적인 게 골프 이용권과 헬스 이용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타적으로 유리한 주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류는 기타 자산으로 포함돼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따져봐야 될 게 영업권만 양도를 해서 대가를 수령한다 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하는 영업권이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권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자골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먹자골목 있는데 A 부대찌개하고 B 부대찌개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A 부대찌개는 노하우, 역사도 오래됐고 노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보면 손님들이 계속 줄을 서서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B 부대찌개는 A 부대찌개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서 손님들이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자, A하고 B 부동산, B 부대찌개집 각각 이 소유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수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시면은 A 부대찌개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B 부대찌개를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부동산 A 부대찌개집하고 B 부대찌개집은 거리가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같다고 가정하면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가격은 유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집이 다 판다 하면은 자, A 집이 있고 B 집이 있는데 면적이 같다고 가정하면 5억이 시세다. 이게 사업용 고정자산. 자, 우리가 매수자라고 하면 자, 가격이 5억, 건물 가격, 부동산 가격은 5억씩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자라고 하면은 A 부동산을 더 많이 이 돈을 더 지급하게 될까요? B 부동산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까요? A 부동산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A 부동산을 더 취득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의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돈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같은데 영업권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더 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B 부동산은 B 부대찌개집은 손님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봤을 때는 A 부동산은 8억 원의 양도가 될 거고 B 부동산은 5억의 양도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영업권이 3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3억 원도 양도세로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되고 양도소득세로 꼭 과세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또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은 위쪽, 토지 또는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산 분류가 영업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자산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5층 건물, 5층 상가를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지었습니다. 근데 5층을 짓기 전에 자금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금난에 봉착하기 때문에 도저히 신축할 수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을한테 이 상태로 시공 중인 자산을 그대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예, 양도를 하게 되고요. 을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준공하고 임대를 할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둘 간의 이제 계약에 의해서 4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경우는 토지 또는 건물에서 토지로 들어가는데 이 시공 중인 자산, 건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양도했을 때 이 자산을 과연 건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자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안 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시공 중인 자산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도로 했다고 하면 이 4억 원에는 토지 가격하고 그동안
공사비하고 합쳐져서 그걸 감안해서 사고는 책정이 됐을 건데 이 대가, 전체의 대가가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 중인 자산은 어떤 별도의 과세 대상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 4억 원 자체가 토지로서 과세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알아볼 게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양도자고 을이 양수자입니다. 아파트를 양도로 하면서 둘 간의 거래 금액은 10억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 이루어져서 계약일,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됐는데요. 계약금은 1억을 주고받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4억, 그 다음에 잔금은 5월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양도가 만약에 갑이 을한테 양도를 갖다가 이 잔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으로서 아파트를 을은 취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 입장에서 1억하고 4억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가 있다고 보시죠. 자, 이 상태입니다. 1억하고 4억. 을이 중요하겠습니다. 을이 중요하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지금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면서 을은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 날짜가 4월 20일이다. 20일 날 을이 도저히 잔금을 낼 수가 없어요. 잔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이 상태에서 병한테 권리를 양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억하고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6억을 받았다. 6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산이 혹시 어떤 자산이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데 이때는 지금 을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른 다음에 병한테 양도를 하면 건물의 양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만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가서 을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병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 양수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5억만 지급하면 그때는 병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이것뿐만 아니고 준공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그 중간에 양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또는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파생상품이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파생상품이 아니고 여기에는 파생상품 중에서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미니가 포함됩니다.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도
파생상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스피 200 주식 워런트 증권 또한 파생상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장내 파생상품이 있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 파생상품과 관련해 갖고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보면 국내의 파생상품하고 국외 파생상품 양도 차손익을 통산하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된 이유는 작년에 내용 그 납세자들 신고한 부분을 보니까 그 국내 파생상품하고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은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파생상품의 거래의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에서 플러스가 나고 국외에서 파생상품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양도차손이 통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실제적으로는 통산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 계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국내 자산, 국외 자산, 파생상품을 국내 자산 구분 안 하고 양도 차익 차손을 통산해서 규정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2017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 구분해서 계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한 번만 공제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내 자산, 국외 자산이 있으면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도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국외 자산에도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통산된 금액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한 번만 250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유상으로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상의 반대말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무상. 자, 이 말은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가를 받고 이 의미와 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양도가 있고요. 자, 유상으로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양도라는 개념하고 상속증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유상으로라는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라는 거래는 가족이 아닌 타인,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요. 상속증여는 보통 가족 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 거래가 일어나니까 대가를 받고 이제 양도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상속증여는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대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겠습니다. 즉 한번 보면 양도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농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양도했을 때 을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해서 1억을 받기로 했다. 이 대가, 1억 원이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은 뭐냐면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이전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고 이전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표현합니다. 받을 숫자, 증여 지자에서 증여를 받는 자, 수중자가 되겠습니다. 이 수중자는 뭐냐면 자산이 이전이 되는데 거기에 받는 사람이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점은 대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증여라는 것은 증여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증여자가 수중자한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수중자는 그 재산을 받겠다는 수락 표시를 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가 보통 있는데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인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양도하고 상속증여의 차이점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속증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증여의 차이점은 상속은 사망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증여라는 것은 증여 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이 경우는 사망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생전에 있으면서 증여 계약 행위를 하면 증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둘 간의 공통점은 대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양도하고 상속증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이 뭐냐면 자, 공유물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뭔가 볼게요. 자, 이런 농지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당초에 취득했을 때 갑하고 을이 각각 50%씩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주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갑도 5천만 원을 내고 을도 5천만 원을 내서 공동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한 필지에 공동으로 지금 이 상태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갑과 을이 보니까 각각 필지, 지분만큼 필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싶다는 의사가 동일해서 이 경우 이제 필지를 나누는 거죠. 필지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이 면적이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자, 이쪽이 500제곱미터, 이쪽이 5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이쪽이 갑이 소유하고 이쪽이 을이 소유하고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다. 가치 동일. 자, 한 필지의 토지, 그러니까 공유물이죠. 한 필지. 그 한 필지에 이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필지를 자기 지분만큼 분할해서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필지를 분할해서 1000제곱미터를 500씩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분만큼 분할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 지분을 자기가 이제 구분만 단순 분할만 했다 뿐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 관계가 수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자기 지분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의 정의 네 번째 특성은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형식적인 거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많습니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갑은 재산을 감추려고 은닉하려고 합니다. 은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의 친한 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간에 이제 의사가 일치가 돼가지고 갑은 이제 뭐 조세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갑 소유인데 을로 을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명의를 을 명의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했다 그래서 믿고 부탁했다 그래서 명의 신탁자고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받으면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 소유에서 을 소유로 등기부상에는 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살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을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징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이라는 건데 이 경우는 뭐냐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만 을한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가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전만 했다 뿐이지 사실상 을 소유로 넘어간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되는 게 아니고 형식상 이전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병한테 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지라고 가정하면 농지 5억 양도. 형식상 보면 을 소유입니다. 을 소유인데 을이 병한테 양도소득세 병한테 이전되는 거죠. 등기부상에는 분명히 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지를 5억 원에 양도하고 5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보세요. 여기서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게 사실상 이전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거지 형식상 넘어갔지 사실상 이게 양도가 아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될 것이고요. 갑이 납세 의무자고 양수인은 이제 병이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갑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갑이 이 납세 의무자 양도세 양수세 의무자가 되고 병이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5억 원을 병이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한번 봐볼까요? 소유권은 사실은 갑인데 지금 을로 돼 있잖아요. 을로 돼 있어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갑이 병한테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혹시 이 상태에 갑으로 안 됐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냐 안 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게 당초에 등기가 돼 있을 뿐더러 을한테 지금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도 갑이 이제 주인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전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소유권이 본인에서 타인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이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이 갑한테 이전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낙찰이 되겠습니다. 낙찰. 경매에 의한 낙찰인데요. 자, 갑이 채무가 있어서, 은행에 채무가 있어서 의뢰에서는 경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경매 의뢰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갑이 다시 낙찰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다시 낙찰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갑도 이 자산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해 보면 갑이 채무가 있어 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갑이 낙찰받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경우를 따졌을 때 정의에서 이전되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갑에서 갑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갑의 배우자, 갑이 은행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있었는데 경매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갑의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따지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받는 사람, 낙찰받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부부로 하더라도 갑이 아니고 갑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인입니다. 타인. 갑하고 갑의 배우자는 타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유자료 자녀 양육비 가지고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겠죠. 87년 1월 3일 날 갑과 을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둘 간에 이제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97년도 10월 13일 날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성격상의 차이로 2018년도 3월 24일 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갑과 을은 남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분할할 때 성격이 재산 분할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유자료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 양육비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아파트, 이 사례에서 보면 97년 10월 13일 날 취득한 아파트는 갑과 을이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아파트거든요.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서 이혼을 하면서 다른 재산하고 다른 재산을 다 이제 분할을 할 건데, 재산을 분할할 건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명의는 지금 갑 명의로 돼 있는데, 그 협의 분할이라든가 소송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을로 이전했다 그러면, 이 경우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의 분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 분할로서 공유물 분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가져가는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소송이 됐든지 협의 분할이 됐든지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국세청 요건 해석에 의하면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갖다 갑이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갑이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 이때 이제 재산 분할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경우에는
결혼 전에 갑의 기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 증여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이제 이전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재산 분할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자료로 만약에 이전이 됐다. 위자료, 갑과 을이 이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잘못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을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겠죠. 피해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요구해서 이 아파트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이 부분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때도 또한 대가 관계가 성립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녀 양육비도 한번 봐볼까요? 갑과 을이 결혼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이제 친권을 엄마인 을이 이제 데려가는 대신에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제 갑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이전했다. 그 부분도 자녀 양육비 대가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전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본인에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사례에서는 지금 A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당초에 A 법인의 주주는 갑이 30%, 을이 30%, 병이 40%, 총 100%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이 이제 A 법인에서 이제 소각 목적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책적으로 갑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갑, 을, 병은 각각의 개인이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되겠지만 A 법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같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 30%에서 10%를 팔았으니까 이제 20%만 남게 되죠. 20%만 남는데 A 법인에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서 주식을 소각한 목적으로 30% 중에서 10%를 양도를 했다. 이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거래. 그러니까 A 법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갑 주식, 소유 주식 30% 중에서 10%를 주식을 매입을 해서 그 주식을 소각을 하면 자기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서 본인으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자, A 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고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30% 중에 10% 양도를 했는데 이 10%를 이제 A 법인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10% 나머지 10%는 A 법인이 자기 주식으로서 보유하는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30%, 40%인데 10%를 갖다가 법인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A 주식이 갑 보유 주식이 20%로 내려가는 대신에 A 법인이 10%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소각 목적이 아닌 일시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 10%를 몇 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이때는 소각 목적이 아니고 일시 보유 목적으로서 손익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목적일 때는 자기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일시 보유 목적일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계약 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갑이 양도자고 을이 양수자입니다. 갑 소유의 농지를 1억 원에 양도를 하고 을은 대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월 3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4천만 원, 2월에 4천만 원을 지급하고 3월 24일 날 잔금 5천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원인 행위로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납부한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과 을이 계약 해제, 당초에 했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양도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잔금 청산일 중에 빠른 날짜가 되겠습니다. 두 날짜 중에 빠른 날짜가 되고 이제 원칙적인 거는 잔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둘 다가 분명할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짜가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례에서 이 경우는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하면은 당초에도 갑 소유거고요. 그 다음에 을 소유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때도 해제한 시점도 소유권은 갑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점에서 해제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등기 접수일은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등기 접수는 나중에 됐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잔금 청산일이 3월 24일 날 잔금이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제가 4월 3일 날 해제가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제가 가정하면 우리 여기서 볼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양도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짜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지금 잔금이 치러졌으니까 3월 24일 날 어떻게 되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이전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국세청 입장은 양도 시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갑에서 을로 양도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해제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또 을에서 갑으로 양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해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을이 지급했던 돈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받은 시점에 양도 시기가 별도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양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다시 양도가 되고 양도 거래가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례 자체가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했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로 안 본다고 법원에서는 보는 사례가 있으니까 해당 사례에 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둘 다 양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